간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좀 많이 쉬었죠. 그동안 2차 분들 좀 봐주고 또 이제 개강 준비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좀 장비를 좀 좀 했어요. 요렇게 마이크를 좀 이렇게 소리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좀 좋은 소리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설치하고 캠도 좀 바꿨습니다. 조명도 좀 바꾸고요. 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이 연결하는 이게 부속 같은 것이 좀 전력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테스트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우선은 뭐 교과서를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진행하고 또 이제 또 간만에 하려니까 약간 좀 그러네요. 그래서 우선은 바로 진행하죠. 오늘 할 것은 판화하고 한국화 기법이 좀 나와요. 그래서 판에 의한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말문모를 가지고서 이제 반복적인 표현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홀 작품인데, 잠깐 보시죠. 자, 월은 그녀의 매력과 비극을 작품의 주제로 완벽하게 조화했는데, 그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몰로의 사진을 바탕으로 여러 종의 초상화를 제작했다. 자, 여기서 가장 잘 알려진 몰로의 사진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팝아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아트는 우선은 네오다다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제가 이제 수업 때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선 팝아트도 가장 그 네오다다 공통점인 게, 우선은 이 부분이 일상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상성이 팝아트에서는 이제 키치가 돼버리는 거죠.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업적인 요소들에 대한 어떤 뉴욕에서의 어떤 그런 발전적인 그 요인들이 결국 상업적 요인들과 결부돼 가지고 그게 이제 배경이 돼 버리고 결국 그게 일상성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치로 작품이 됐고, 이 키치의 의미는 결국은 대중성입니다. 자, 대중성 같은 경우는 예술을 대중에게 돌려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초상화는 전통적인 장르화로서의 초상화와 달리 시크스크린. 자, 그럼 시크스크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둬야 되냐면 대량 생산의 일부의 그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떤 그 결과물을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기존의 원본성에 대한 반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원본성에 대한 반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비치가 나오네요. 자, 독일이고요. 이것도 시대적 상황과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 모성애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 고뇌하는 전쟁 미망인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콜비치는 19세기와 20세기를 모두 살았던 화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 판화가로 나오네요. 그래서 20세기 초 중반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19세기에 보여준 현실주의의 품격에 벗어나지 않고, 콜비치는 전형적인 비판적인 현실주의 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평생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노동자, 임박한 죽음, 구박받는 농민, 그다음 용감한 그 항쟁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묘사했고,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고생하는 어머니, 인생의 역경을 담은 자신의 자화상,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흑백 판화는 여성적 분위기를 뛰어넘어 강인한 인내와 마음으로 느껴지는 정신적인 역량을 담고 있는데, 콜비치의 작품 세계에서 드러나는 듯 그녀는 대단한 여성이자 책임감 있는 화가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사회적 운동을 인류의 당연한 권리로 보았으며, 그 작품의 주된 테마인 모정과 이타심은 미술사의 사상 유례 없는 찾기 힘든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비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판화, 자, 이건 목판화라고 했는데, 콜비치가 우리가 목판화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석판화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비치 하면은 그 두 가지를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색 드라이 포인트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다색 드라이 포인트. 요거는 뭐 방식은 같은데 처음만 좀 달라요. 그래서 철침으로 두 판의 이미지를 새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나뭇가지만 표현을 하고 몸체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다른 색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롤러로 잉크를 칠하고 그 다음에 미연망사와 경기 같은 걸로 잉크를 닦아냅니다. 아무래도 오목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잉크칠이 완료된 두 판을 가지고 이제 한 화면에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목판화는 사실 프레스기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국이 남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건 정리해놔야겠습니다. 요거 그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건데 감상에 사용된 판화 용어 에디션. 시험 프린팅을 끝내고 원하는 매수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 부스와 같은 의미다. 이게 좀 간단하지만 이게 저기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에디션 넘버. 판화는 작품의 복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작품의 희소성이나 시장 가치의 척도를 나타내는 작품 한 장 한 장의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장 중 15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가 적을수록 비싼 작품이겠죠. 그리고 AP 작가 보관용입니다. 그래서 작품 보관용 하거나 판매에 견본이 되는 작품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10% 내외로 발행을 한다. 그 다음에 PP 일반적으로 1, 2% 정도의 소수로 찍는 선물용, 증정용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TP는 작가 에디션에 들어가기 전에 찍어보는 시험 프린팅은 비매품이라는 뜻인데 프랑스어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작품의 견본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CP는 종료 원판을 폐기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판화 분류는 볼록 판화가 있고 오목 판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공 판화가 있고 평 판화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초수분들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보고는 가야 된다. 자,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찍혀 나오는 거. 오목 판화는 오목 들어간 부분이 찍혀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양각 또는 음각에 의한 강한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섬세한 거는 없지만 강한 대비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판화 자체, 그러니까 볼록판화 자체를 섬세하게 오목판화처럼 그렇게 파는 것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칼자국의 변화도 있고요. 단순하고 간결한 느낌이다. 그 다음에 오목판화는 판의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채워져 찍혀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리해요. 그래서 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요. 그래서 섬세한 작품을 만들 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목한 부분이 섬세하게 선을 파놨는데 그게 어지간한 힘으로는 그 안까지 잉크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안까지 종이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줘야 되니까 프레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목한 기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직접 새겨나가는 직접법과 또 하나는 판을 부식키는 간접법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에칭, 드라이 포인트, 메저 틴트, 에코 틴트 이런 게 있고요. 공판화는 실크 스크린 아까 봤듯이 저거 뭐죠? 그 워홀 작품 팝아트에서 이제는 공판화로 유명해졌죠. 공판화 그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스텐실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등사판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구가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도 뭐 특징이 된다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평판화는 석판화, 그냥 석판화로 보시면 되고 모노타이프.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면에 잉크가 묻혀 찍어내는 방식인데 펜과 붓의 터치, 그래서 회화적인 표현이 굉장히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색판화 찍을 때 유의점이 나오죠.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요. 그 순서대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도가 높고 따뜻한 색부터 먼저 찍는다. 그 다음에 색 겹침이나 찍는 방법을 생각해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 혼색이 가능한 색은 판수로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혼색 판 두 개, 그러니까 혼색이 가능한 색은 이제 판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판 개수를 잘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평면 표현의 다양한 방법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요거 계획서 작성하는 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자, 미술의 의미를 더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작품 창작자의 작업 과정과 결과물 모두에 그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총체적인 감각을 겨냥하기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기억과 마음에 모두 강인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 스토리 계획을 세우고 제목을 세운다. 이거랑 관련된 미술 사조가 서술적 회화가 있죠. 그래서 서술적 회화도 어떤 이야기적인 요소로 작품이 그려진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는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예시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화 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한국미술사. 자, 20개 선율해가지고, 주상관매도라는 김홍도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 해설을 좀 보시면, 자, 매화나무 아래 적힌 화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늙은 나이에 베는 꽃은 안개 속을 보는 듯하다. 해서 노인의 쓸쓸한 심정을 가리키는 작품인데, 수묵담체로 우선 그렸어요. 그리고 김웅도 작품이고, 주황빛 도포를 입은 노인이 배 위에 절벽에 핀 매화를 감상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당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상황, 이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작품에 그려진 사물의 화면에 5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여백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 강가 언덕에 살짝 가린 배 위에 조촐한 주한상이 놓여 있고, 비스듬히 몸을 젖혀 절벽에 핀 꽃나무를 바라보는 노인과 노젓기를 멈춘 듯 다소곳이 엉클이고 앉아있는 뱃사공이 보이게 된다. 요 부분이 그러겠죠. 요 부분이. 그 위로 뿌옇게 피어오르는 안개에 가린 듯 끝없이 여백이 있고, 한가운데 가파른 절벽 위로 몇 그루의 꽃나무가 펼쳐지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짙은 먹선의 절벽은 안개에 둘러싸인 듯 점차 흐려지고 어슴푸레한 여백 속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요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그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지도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박연폭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선의 그림이고요. 요 그림입니다. 우선은 정선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전체적인 정선의 그림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음양 오행사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비적 효과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비적 효과. 그래서 굉장히 먹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정묵법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바위의 강인함과 그런 어떤 절벽의 모습이 그려졌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의 어떤 폭포수라든가 주변의 어떤 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비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음양 오행사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8세기 정선에 의해 집대성된 진경산수화는 참된 경치,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런 의미로 실경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회화의 재구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진경산수화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경관에서 받은 정취를 감동적으로 구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났다는 것은 또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렬한 흑백 대비, 이 사람이 이 흑백 대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양 오행 사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흑백 대비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뭐 절파에서 나타나는 흑백 대비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게 남긴 여백을 통해 수직으로 쏟아지는 폭포의 웅장함에 시선이 머물게 되는데, 폭포의 흰 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옆의 암벽, 첩첩이뽀개어 한껏 꺾고 구부려서 짙은 녹목으로 겹겹이 준을 치고 비비듯이 칠해가지고 그 대비를 극대했다. 그러면 여기서 암벽에 첩첩이 포개어 한껏 꺾고 구부려서 짙은 녹목으로 했어요. 녹목으로 겹겹이 준을 치고 한 것은 뭐야? 겹겹이 준을 치고 한 것은, 그것은 정묵법의 방식으로 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부벽진 형식으로 준을 쳤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비비듯이 칠해가지고 대비를 극대화했다는 것은 쇠찰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부벽진을 쓰다가 그걸 비비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쇠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하얗게 쏟아지는 폭포의 웅장함을 위해 암벽을 수직으로 과장하게 짙게 표현하고 있는데, 상단의 여백은 최소화했대요. 그리고 폭포 아래 위쪽에는 마치 짝을 이룬 듯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놓은 모양의 바위가 그려졌는데, 여기 그려졌네요. 정자 옆에 시동을 거느린 두 선비가 여기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폭포의 절경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듯 앞에 선비와 손가락을 계곡을 가리키며 뒤에 선비를 되돌아보고 있다. 이러한 선비들의 절벽 위의 성문까지 화가의 시점이 분주히 오르내리고 역동적으로 극대화 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보시면 화가의 시점이 분주히 오르내리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분주히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 폭포 자체 내에서의 그 시점, 여기에 이제 시점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시점과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시동도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시동도법 써놓을게요. 이시동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한 화면에 2개 이상의 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시동도법의 대표적인 양식들이 과거에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전개가 하나면에 있는 것도 이시동도법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선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시점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시동도법이라고 보통 표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도 쓰겠지만 책에서는 이 말로 주로 이 용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의 영에서 벗어난 거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중국의 화첩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천을 그렸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18세기 정선에 의해 집대성된 화풍이면서 우리나라의 실제 풍경을 남종화법을 토대로 했습니다. 자, 남종화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생에 주력했다. 그러면 실경산수의 영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선의 특유의 화풍에 발전시킨 산수하고요. 참된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참된 경치라는 의미를 담긴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실경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회화적인 재구성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우리나라 회화가 역사상 가장 한국적인 산수화입니다. 이게 평가되고 있고요. 중국의 영향이 벗어나 혁신적인 변화였고 조선 후기 화단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정선을 의시해서 진경산수를 그렸던 화가들이 정선파라고 부릅니다. 18세기 말엽에 정선파의 화풍에 형식과의 경향이 나타났고 19세기 중엽에 김정희 중심으로 사회적 분인 화풍에 득세함에 따라 쇠퇴하게 됩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보다는 좀 쇠퇴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유명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가 독자적인 형식들이 남종 문인화로 인해 가지고 쇠퇴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인왕제색도 자, 비온 후에 인왕생의 경치를 그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비온 후에 인왕생의 경치는 그 당시의 그 인상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진경산수화의 어떤 감흥을 재구성해 가지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인왕생 바위가 원경 가득히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는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있고 산과 나무들은 농무로 짙게 힘차게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작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요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다 이게 평두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다 여기 이렇게 표현됐고 이렇게 표현됐고 여기 보면 여기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냥 대충 막 이렇게 그린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평두점이에요. 평두점.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칙필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칙필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정선의 그 특유의 기법이기도 하고 또 여러 장을 그리기 위해서 반복적인 뭐랄까요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누구게 나오느냐? 서세옥이 나오네요. 서세옥은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요. 넝쿨이 달린 수박을 파랑으로 얇게 칠한 후에 마르기 전에 선을 그어 생동감 있게 표현했는데 마르기 전에 이렇게 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관련된 글을 좌우 가장자리에 써넣어 문이나 정치를 담았다. 그래서 제발이 있는데 그림 속의 제발은 주로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 그림에 받은 감흥, 그 다음에 화가의 평, 이렇게 제발은 그리게 된 배경, 감흥, 화가에 대한 평, 이런 것들이 그림의 전례, 경위 등이 그림의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글과 그림이 하나다 해가지고 3절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 소개 보시면 서세옥은 현대적 동양화를 이제 개척하며 50년대 점과 선에 파격적인 수묵 추상을 했던 작가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의 그 정서적인 그 표현의 어떤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그 시험에는 뭐 나온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한번 주시하면서 봐야 될 작품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뭐 김한기는 뭐 너무 중요한 작가죠. 수완 김한기는 한국 근대미술 대표하는 거장이고 서구 모더니즘,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의 요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추상미술의 선구자였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하며 한국 미술의 국제화를 이끌었고요. 절제된 조형성과 한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회화의 정체성을 구현했다. 그래서 김한기 작품 자체는 우선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푸른색 계열의 작품을 많이 했고 모노크롬의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작가이면서도 해외의 어떤 미니멀적 요소의 모노크롬의 어떤 특성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정신성을 반영했다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정신성은 우리나라의 소재를 가지고 또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한 2번 정도 나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재료만 물어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춘도가 나오네요. 자연합일, 그래서 경지를 추구한 동양 산소화는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해서 국성시대 곽희에 의해 산소화의 원근법이라 할 수 있는 삼원법, 곽희, 그죠? 곽희는 이제 북정화인데 곽희가 잘한 게 이 삼원법을 정립했어요. 그 어디냐? 인천고치집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내용을 보면 산 아래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것을 고원이라고 하고 산 앞에 산 뒤를 넘겨다보는 것을 심원이라고 하고, 그죠?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걸 평원이라고 한다. 고원의 색은 맑고 밝아요. 그리고 심원의 색은 무겁고 어두우며 평원의 색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다. 그래서 고원의 형세는 높이 솟아있고 심원의 뜻은 중첩되어 있고 평원의 뜻은 온화하고 아득하다.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이와 같은 삼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그는
이동 관찰 방법을 제시했는데 3원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안개와 구름 등으로 완화하는 장치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서 3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동 관찰 방법을 했는데 그걸 이제 3.2C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와유적 감상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그 감상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닐면서 이제 표현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3.2C를 기준으로 거닐면서 어떤 그 장소의 특성을 그리는데 그 특정 장소에서는 삼원법을 적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은 산수의 진면목을 그리기 위한 방법으로 화가가 산수를 관찰하는데 충분한 자유를 제공해주고 구도를 잡는데 광활한 자유를 제공해주는데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서양화 풍경에서 즐겨 쓰던 투시 원근법과는 달리 복합 시점을 적용한 것이다. 인간 중심이 아닌 자연 중심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런 건 옛날에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 강상무진도도 잠깐 나오네요. 이은문입니다. 강상무진도는 엄청난 준법이나 기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 4월 수업 때 이제 그거 이렇게 나열해 드리는데 뭐 설명할 건 없고 여기에 그런 기법이 하나하나 다 쓰였다라는 걸 봐야 돼요. 감상자가 마치 그림 속을 여행하듯 걸음걸음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경치를 재구성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C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럼 감상자가 마치 그림 속을 여행하듯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와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와유적 표현. 그 다음에 인천고치집은 중국 북송의 산수화론인데요. 곽희니까 북송이죠. 그래서 곽희의 소설을 아들 곽사가 편집. 그래서 곽사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치세계 향기 해가지고 뭐 이제 초상화도 나오고 책가도가 나오네요. 책가도 자 민화의 일종이고 문방도라고도 합니다. 책과 문방구, 화병이 담긴 꽃가지, 수박, 석류 등의 화려한 색조로 장시성이 풍부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작품 해설을 보시면 18세기 후반에 문치를 꿈꾸던 정주의 구상에 의해 화원이 제작한 것이 시초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서민을 위한 민화죠. 서민을 위한 민화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위한 민화는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서가도, 채탁, 문방도, 책거리라고도 하는데 선비나 부유층 서재, 아이들 방 등에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는 기본적으로는 서민들도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민들 위한 그림을 그렸다. 역원근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원근법으로 해야지만이 많은 내용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원근법이 전제되는 것은 부감시가 돼야 됩니다. 부감시가 돼야지 역원근법이 나타나고 자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재순 초상입니다. 이명기 되게 디테일하게 그렸죠. 딱 봐도 조선 당연히 중기도 아니고 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체감 있게 묘사한, 앞면과 옷주름의 표현, 그 다음에 투시도법이 사용됐어요. 이 좁자. 여기 보면은, 요런 식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전통화법과 서양화법을 절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오재순의 모습을 도화서 화원이었던 이명기가 그린 작품인데요. 오사모의 흑단령을 입고 두 손을 소매 안으로 마주 잡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정면을 그렸습니다. 호피가 깔린 의자, 발을 올리는 좌대에 화문석 장식에 적용된 원근법, 그 다음에 세세한 붓질로 입체감 있게 묘사한 앞면과 굴고 굵다 처리한 옷주름 등에서 전통화법의 서양화법의 요소를 절충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면 굴곡에 따라 처리한 제가 잘못했네요. 끔은 있으죠. 왜 안 줘야지? 세세한 붓질로 입체감이 있게 묘사한 앞면과 그 다음에 굴곡에 따라 처리한 옷주름.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서직수 초상도 우리가 특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서직수 초상 도화서 소속이었던 이명기가 이제 얼굴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김홍도가 몸체를 그린 합작 초상화라고 볼수있어요. 정조시대 초상화 백미로 꼽히는 걸작이래요. 조선시대 초상화 대부분이 좌상이래요. 근데 좌상인데만에 실내 장면을 입상이자 당대 최고의 화원의 합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눈 윤곽에 고동색 선을 덧그려서 그윽한 느낌을 줬는데 복채법 또는 배채법을 사용해서 앞면의 채색이 돋보이도록 했대요.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시면 조선시대 직업화가, 조선시대는 화가들이 관청에 소속되어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도화원이 조선 초기에 있었고 성종 경국대전에 도화서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화원들은 어진과 공중 내 각종 행사를 모사하는 등의 국가와 왕실의 화사를 이체를 담당을 했대요. 안경, 김명국, 김홍도, 김명기, 변상벽, 김등식, 장승업 등이 이 화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배채법. 화면 뒤에 채색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깊이 있는 색감을 낼 수가 있어요.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뒤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되게 은은하죠. 기본적인 색감을 내고 있어서
가볍고 맑게 담체 위주로 세부적인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얼굴에 미묘한 살색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살색을 전체적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만 채색할 경우 여러 마찰에 의해 채색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이 기법을 사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표면 채색이 밀착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안료의 얼룩이나 변색을 막아주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이 기법은 유화나 수채화 같은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는 서양 회화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두꺼운 종이가 뒤에서 칠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동양 회화의 비단이나 종이가 지닌 재료적 특성이 발달하게 된 고유 기법이다. 배채법도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위에 거는 봤고, 요 이제 장점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선명한 색채를 유지하면서 변색을 지연시켜준다. 왜냐하면 선명한 색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바탕색을 뒤에다 칠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묘사를 채색을 위에다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원색을 쓴다 해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원색을 쓰면은 바로 그냥 그 원색이 튈 텐데 뒤에다가 이제 배경색을 칠해놨기 때문에 중간 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앞면에 중접된 채색의 방랑을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앞면에 어두운 바탕에 채색할 때 얼룩이 지는 것을 막아준다. 얼룩 방지. 이러한 장점은 오랜 옛날부터 전통 회화에 많이 쓰였대요. 그러면 진체 기법은 뭐냐? 채색화에서 색채 위주로 두텁게 중첩하여 채색하는 것을 진체라고 하는데, 진체 기법은 한지나 비단의 악교와 백반, 여기서 악교와 백반이 중요하죠. 악교와 백반을 녹인 물로 앞면과 뒷면에 몇 차례 고루 발라줘요. 그 다음 그 그림을 옮겨서 분체나 석재로 안료로 악교물에 개어서 여러 차례 물들이고 덧칠해서 완성해 나가는 방법인데, 악교와 백반이 바탕 재질의 흡수성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악교포수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색을 덧칠하려면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흡수력이 없이 그냥 물감을 칠해도 바로 얹을 수 있는. 그래서 바탕 재질의 흡수력을 차단하고 정교하고 치밀한 묘사가 가능하대요. 오늘날에 이러한 진체 기법 위에 콜라주 오브제 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기법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악교포소하고 밑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밑그림 옮겨 그리고 선을 긋고 채색하고 중첩하여 채색하고 수정 보완한다. 그냥 악교포소 하는 것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범과 모란 해가지고 박생광이 나옵니다. 박생광 아직 안 나왔는데 되게 중요한 작가거든요. 우선은 진체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우선은 이 사람은 모든 작품이 진체화다. 박생광은 어디에 영향받았냐면 고구려 벽화, 조선의 민화, 불교 회화 등에서 전통적인 색채와 이미지들을 그만의 강렬한 채색 기법, 강렬한 채색 기법이긴 하지만 오방색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계승 발전시키며 민족의 회화에 새로운 개척을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민화 속에 등장하는 잡기와 사악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샤머니즘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는 호랑이, 장수, 부기를 상징하는 바위와 모란 소재 재구성해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하양, 검정으로 원색적인 색채로 화려하게 표현하는데 오방색이라. 즉 우리 삶의 삶 속에서 함께해온 오방색을 바탕으로 치밀한 구도 속의 원색적이고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대요. 채색하기 전에 종이 위에 먹으로 일단 발목을 식혀놓기 때문에 강한 원색을 사용해도 불구하고 품이 있는 발색이 보인대요. 그 정도 보면 되고, 악교포수 밑에 또 나와 있는데, 자, 진천기법에서 적용해서 채색화는 종이나 비단 위에 반드시 악교와 백반을 녹인 물을 일정 비율로 발라줘야 하는데 이걸 악교포수라고 한다. 아까 악교포수였네요. 바탕 재질의 흡성이 감소하거나 차단되어 곱게 착색시킬 수 있대요. 악교포수하기. 물감을 갤 때보다 악교의 농도를 묽게 해가지고 4번, 4회에서 8회 정도 널쩍한 붓으로 발라준대요. 악교에 섞는데요. 한 번 바른 것이 완전히 마른 후에 시계 방향으로 바꿔가며 진행을 한대요. 밑그림 그리기. 악교포수가 완료되면 종이 뒷면에 분무기로 고르게 물을 뿌려서 내면에 가장자리 풀을 발라 화면에 붙이고 붙인 다음 마른 뒤에 밑그림을 옮긴다. 악교 그리는 법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악교를 물에 3시간, 5시간 담가두고요. 악교가 퉁퉁 불면 중불로 끓이고 백반을 녹여서 끓인 악교를 섞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악교포수하기 뭐 이런 거는 다 알 거고. 왜 이게 같은 비슷한 내용이 중복으로 나오냐면 좀 달라요.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도서나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 이제 같이 넣어버리니까 중복이 되는 듯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자, 보시면 그렇진 않아요. 진체 기법을 정해서 채색한 비교적 안료 입자가 굵은 분체. 자, 입자 굵은 분체. 그 다음에 석체, 돌가루, 물가루 위주로 화면을 고착시켜가며 정교하게 그려나가야 하므로 종이나 비단 위에 반드시 악교와 백반을 녹인 물을 일정 비율로 발라줘야 한대요. 근데 이제 입자가 굵음, 그러니까 분체와 석체랑도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귀포스를 하면 바탕 재질 흡성이 감소해서 뭐 걷기 착색시킬 수 있고 요건 비슷하고 아귀포스 할 때 물감을 갤 때보다 아귀의 농도를 묽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 발라주는 것이 좋다. 보통은 4에서 8회 정도 그렇게 발라준다. 아귀포스가 완료되면 종이 뒷면에 분무기로 고르게 뿌려서 내면에 가장자리에 풀을 발라 화판에 붙인 다음에 마른 뒤에 밑그림을 옮겨서 선을 긋고 채색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좀 새벽인데. 내일, 오늘 내일 모레가 발표입니다. 근데 좀 화가 나는 게, 중국 애들이 또 중국스럽게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그 동계올림픽 기준으로 그 편파 판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 이유가 뭘까? 그 민족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한 어떤 그 판정 기준이 정말 그게 중요한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아무리 봐도 그 실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참 이게 무슨 음모론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정 떨어져서 지금 뭐 이게 올림픽을 잘 안 봅니다. 아무튼 자, 교과서 또 내일 시간 되면 하나 더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요거는 여기까지. 그리고 하여튼 1, 2월 잘 정리해가지고 1, 2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 2월 잘 정리되면 3, 4월도 이어서 잘 되니까 이제 기본 학습 중심으로 하는 거 꼭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교과서는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미술이나 한국미술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요걸 통해서 좀 접근이 가능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오늘부로 해가지고 이제는 계속 열심히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